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녹화하는 용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지지부진한데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일일이 한 꼭지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가는 도저히 저한테 주어진 시간상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굵직굵직한 일리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형성되는 테마들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빠뜨리는 그런 뉴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품 뉴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논리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걸 갖다 모아서 따로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내년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무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하다라는 게 이제 만천에 드러났는데, 과거에 저도 러시아 군사 박람회 이런 걸 봤을 때 그 카다로그 같은 거 그다음에 영상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당할 무기가 없다. 그냥 스펙이나 걔들이 자랑하는 그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자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어떤 무기보다도 러시아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러시아 무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럭골들이 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어떤 러시아의 어떤 정치 체제나 그런 데 경도돼서 어떤 러시아를 응원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군사 마니아들, 그런 사람들 러시아를 좋아하는 그런 게 인구층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러시아군의 어떤 사기,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그다음 무기 체계는 어떤가 하는 걸 갖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최근에 겐나디 레지드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국방차관입니다. 한때는 이제 전 동부정부 정부사령관. 우리가 잘 알던 작년에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 이쪽에서 이걸 관리했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떴을 때는 일부 조금 이렇게 조잡한 언론 매체들은 전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전사가 아니고 집에서 57세로 지병으로 죽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60살이 안 됐는데 지병으로 죽었다? 그럼 그게 지병이 뭔지, 당뇨인지 뭔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제 돌연 어떤 고위직이 이제 죽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면은 이건 반드시 뒤에 무슨 음모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거의 별자리들이 전사하거나 아니면은 푸틴의 모략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그 밑에 연간 것들, 조그만 별자리 소장들 이런 거는 끝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러시아 체제가 지금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방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우 축선, 그러니까 자포로지아에서 멜리토폴로 내려가는 그 축선, 거기서 가장 잘 막아내던 제58 제병협동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전력이 딸리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제 병력을 로테이션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전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SNS에 공개하면서 옷을 벗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잘 싸운 지역에 가장 잘 싸운 분대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좀 의외죠.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그 핫바지 노릇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야전 사령관들도 있는데, 가장 잘 싸우는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건 좀 이제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군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균열도 생기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젤렌스키가 우리 같으면 그 방위청장을 갖다가 그다음에 병력을 담당하는, 징집을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갖다 다 잘랐다 하는 이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전쟁 와중에 과연 저런 조치가 필요하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내밀하게 할 수는 있겠죠. 인사이동 같은 거. 근데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징집을 면하려고 뇌물을 쓰고 도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그래서 돈 받고 병력을 해제시켜주고 징집을 면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걸린 놈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EU를 향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까운 장래에 이제 EU에 가입하려면은 그런 투명성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이런 게 일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런 어떤 부패 일소에 전력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러 이런 거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전선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게 T-90M이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기들 말로 세계 최강 전차.
이게 세대가 한꺼번에 전소가 됐는데 드론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T-90M이 그렇게 막 강력한 무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T-90M이 이번에 처음 이제 파괴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파괴가 됐었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극소량, 정말 전선에 어쩌다 한 대가 정찰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떤 전차 중대 내지 대대가 움직이다가 우크라이나 군한테 이제 당한 모양인데 정말 이번 전쟁 최고 히트 상품은 드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 전차가 세대가 한꺼번에 전소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터미네이터 2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BMPT-70이라는 이제 장갑차인데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 이것도 아마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 근데 이게 아마 이것도 망가졌다. 그래서 터미네이터2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오는. 그래서 이걸 파괴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Judgment Day를 선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계속해서 Judgment, 심판의 날, Judgment Day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러시아 군을 비꼬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상당히 놀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이다. 정말 이게 부수기 힘든 그런 무기체계였는데 막상 이제 마음 잡고 전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무기들은 아니더라.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죽을 수 없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공격용 헬기, 카모프 KA-50이라는 건데 이것도 러시아가 세계 최강 무기라고 했었는데 정말 허접하게 나가 떨어졌고 아마 러시아군이 공중에 쏘아 올린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라든가 헬기라든가 다 포함해서 아마 가장 많이 격추된 그런 기종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도 하루에 2대가 격추됐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하루에 2대가 격추된 기록을 살펴보니까 꽤 많이 있더만요.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대만 하더라도 이제 수백억 불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파손됐다. 그 다음에 격추됐다. 러시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래서 지금 헤르손 구역에서 이게 자포로지아 그쪽으로 상당 부분 아마 이동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파괴된 어떤 그 수량을 갖다가 계속 분석해 보면은 이제 잔고가 한 25대 정도밖에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막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투에는 아직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구에 투입된 헬기, 카모프 52는 아마 25대 정도, 30대가 최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미 2023이라고 러시아지만 이게 외국 기업들 끌어들이니까 영어를 썼는데 군사 이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꽤 자랑을 해놨더만요. 보니까 15,000개 러시아 기업 28,000개 품목을 전시했다. 그리고 이 행사 기간 중에 260개의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15,000개의 러시아 기업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군사 부품을 만들어낸 회사가 15,000개가 다 참가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15,000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회사나 기관이 아니고 개인 군사 블로거들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그걸 다 망라해서 15,000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82개 외국 기업도 들어갔었고 60개국의 대표단이 왔다. 자, 규모로는 어마어마하죠. 야, 러시아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러시아 무기를 사용한 나라들은 정말 허접한 나라들이죠. 우리가 이름을 쭉 들먹이자면은 우리가 절대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왜 러시아에 오냐 그러면은 서방에서 무기를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 수도 없거니와 러시아의 뇌물을 받고 이 무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대부분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남미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쭉 대표단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6조 원어치 계약을 했다. 우리 돈입니다. 6조 원어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이 규모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점점점 이제 축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3 아미 2023 군사 박람회라면 이제 신종 무기, 새로운 무기들 쭉 이제 나열해 놓죠.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가 특별히 자랑했던 거는 숲속에 카모플라지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매복해있는 그런 어떤 무기체계 그걸 갖다가 일격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 막 그런 걸 갖다가 전자전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노획한 서방제 무기 대부분 다 파괴된 것들입니다. 온전한 건 없고 파괴된 걸 같이 전시를 하면서 자 서방제 무기는 허접하다.
러시아 무기가 세계 최강이다. 아마 이렇게 아마 프로파간다에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현재 전쟁을 이기고 있지 못하는 지고 있는 나라의 무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서방제 무기와 러시아 무기의 어떤 그 질적 스펙이라든가 이런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어서 국내지책으로 러시아 무기를 살 수는 있겠으나 그걸 갖다가 아마 다 지금까지 러시아 무기를 사용해보지 않은 나라가 지금 전쟁을 잘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무기를 사겠다. 그런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구체적인 전황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지지부진한 이 반격 공세가 언제 끝을 맺을 것인가? 끝이 안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완전히 어떤 지정학적 또는 이제 안보 환경이 이제 격변한다고 할 경우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 군 수뇌부의 자체적인 평가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2014년에 러시아가 강탈했던 그 땅까지 모조리 다 수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루안스크라든가 저기는 완전히 100%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아무리 전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100% 회복은 힘드나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쩔 도리 없이 휴전을 하거나 정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는 동부전선보다는 남부전선, 그러니까 크림 반도까지는 확실히 석권하겠다. 그게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동부전선 일부를 과거에 우크라이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조금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다. 요까지 아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나 그다음에 전쟁연구소나 이런 데 대해서도 물론 우크라이나를 심정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력 가지고는 그리고 점점 이제 무기 체계가 좀 고갈돼 가는 거죠. 러시아도 뭐 그렇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요 최근에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우방국들의 이제 전반적인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성을 띤 논평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우크라이나군도 그런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표면적인 프로파간다로서는 이번에 작년 2월 24일 날 쳐들어온 그때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그때 강탈한 것까지 다 수복하겠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전쟁이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망언을 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이 비서실장이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엄연히 비서실장인데 스테안 얀센이라는 놈입니다. 지금 사진에 띄우겠습니다만 이 놈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갖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럼 나토에 가입시켜 줄 수도 있다. 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왜냐면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는 나토 회원국가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각 나라의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게 확정되는 건데 비서실장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당장 아마 얀센이 또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 발언이 나니까 아마 러시아의 메드베제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있지 않습니까? 푸틴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번갈아가 해먹었는데 걔가 지금 국가안전보장회 아마 부의장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하간 어떤 형태로든 뭐 정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우리가 최소한 갖고자 하는 거는 키우 수도 자체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정전이나 휴전의 협상 조건의 하나라면은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가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죠.
수도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영토를 갖다 일정 부분 한량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에 이제 판을 마련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수도를 내준다는 것은 국가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정말 이 나토 서방 우리가 잘 아는 서방 선진국 아들도 이게 뭐 얀센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사무총장이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같은 노르웨이 사람이 맞겠죠. 정말 입 주둥아리 어지간히 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민도가 높거나 문명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관료들이랄까 고관 대작들이 이딴 식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주둥아리 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F-16 도대체 이거 언제 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F-16을 공유해 주겠다. 이미 오래전에 수개월 전에 바이든이 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블링컨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직접 주진 않겠으나 나토 회원국 중에 일부가 F-16을 공유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파 따로 이제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주겠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42기, 그 다음에 덴마크가 19기, 합해서 61기를 공유하겠다 나왔는데 일단 네덜란드 42대가 가장 먼저 아마 발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된 젤렌스키가 42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공유가 될 거다. 지원될 거다라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초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덴마크의 이제 19기 이게 뭐 공유하는데 한꺼번에 안 주고 3년이 걸릴 거다. 이딴 소리거든요. 3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다른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발설했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관료들이 기자들한테 떠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처럼 기자들하고 밥 먹고 하는 이런 문화가 없는 나라인데 요즘 정말 입이 싸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개소리를 왜 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전략 무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도입된다, 수출된다, 수입된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밝히고 있지 않듯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서방 언론, 자유 언론, 자유 세계의 문제죠. 국민의 알 거리는 이딴 소리 하면서 온갖 짓거리 들어갔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이제 까발려 버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딴 속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는 서방 진영이 이딴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크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토군 중에 이제 유럽 공군사령관이 미국 사람인데 이 친구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F-16을 공유하는데 이거 아마 제대로 공유가 완편 전력화되는 건 2027년이 될 거다. 또 요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8명 정도, 10명 정도밖에는 영어에 통달하지 않아서 무기를 갖다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영어 배우는 학원에 뭐 보내고 있다. 이딴 개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걸 갖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별자리가 유럽 공군 사령관이라는 놈이 요딴 소리를 하고 앉았거든요. 물론 세미나니까 그게 이제 뭐 공식 양자, 다자 회담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 어떤 독특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꾸 이제 공개하면서 내가 이런 거 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막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하는 꼬라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정말 천박한 사회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저런 놈을 갖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내몰고 있는데 요즘 이런 거 보면은 참 이재명 욕하기가 좀 딱하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고만한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EU가 지난번에 이제 1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제1진이 이제 22만 발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사일도 한 2,300발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100만 발이라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몇만 발씩 쓴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100만 발 해봐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 액탐스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공유한 이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런 걸 쓰고 있죠. 근데 어떤 독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미사일들도 지금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50발이 지원됐다면은 10월 말로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00발이라면 11월 달 정도에 끝장이 나고 500발을 공유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년 1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2024년 2월부터는 바닥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250km 이상 날아가는 지금까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죠. 물론 이제 클러스터단도 오고
꽤 다양한 어떤 무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러시아의 무기 체계 고갈도 문제입니다만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분석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미국 대단합니다.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44차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탄이 부족하다, 미사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주로 이제 이번에 미국은 패트리어트하고 하이마스, 요게 이제 포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 말이 포탄이지 사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억 불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로서는 뭐 좀 찌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내년 대선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겠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재미난 뉴스가 젤렌스키가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8월 19일인데, 스웨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가 아니고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펜 전투기,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갖다가 공유에 받겠다 이런 게 아마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진에 띄우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게 스웨덴이 나토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제 자력으로 국방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전제하에 만드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단 구소련,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토를 빼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공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전제를 하고 만든 전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군기지라든가 그런 걸 전부 러시아가 강탈했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 전투기를 어디다 숨길 것인가? 그럼 지하 갱도 같은 데 숨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픈된 그런 어떤 활주로가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다 이렇게 숨겨놓은 상태에서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체를 크게 못 만들죠. 그래서 전장이 한 15.2m,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16m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한 뭐 8m 50, 8m 60. 제가 옛날에 기억력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점점 그런 수치가 좀 머리 잘 떠오르지 않네요. 여하간 전장이 16m 미만, 그 다음에 너비가 9m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기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밀 유도 폭탄 같은 걸 아마 적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전자전도 가능하다. 다만 스텔스 기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리 아마 도료를 칠하고 해도 좀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완벽한 F-35 같은 그런 기능은 없다. 다만 이제 꽤 가성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한 6개국 정도에서 아마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아공, 헝가리 그런 나라들이 아마 이 그리펜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리펜 전투기를 갖다가 공유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게 스웨덴이 현재 총 갖고 있는 기체가 96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이던가요? 그때 스웨덴 국방장관이 그리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자체 방어도 힘든데 우크라이나에 줄 그리펜 전투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주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간 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펜이 100기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판 거 이것까지 생각하면 뭐 꽤 많을 수도 있겠으나, 과연 여기에서 몇 대를 우크라이나에 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번에 젤렌스키가 이렇게 급거이 스웨덴을 방문했을까?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 공유에 특화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아마 F-16 전투기, 미국 전투기가 베스트셀러이긴 합니다만, 이 기체 공유가 너무 늦어지니까 뭐 영어가 안 된다는 동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훈련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설사 그런 훈련을 마치고 전투기를 몬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 기간 또 연습이 필요하니까 올해 안에 일단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안에 F-16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과연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어느 시점에 F-16이 가동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여름인데 곧 이제 9월, 10월로 접어들게 되면 또 그 악명 높은 라스푸티 자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진창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격 공세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니와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반격 공세를 하려고 해도 지면이 그렇게 되면 다량의 기동 전력을 구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간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고민은 지금 서방 언론에서 지금 반격 공세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서방 지원하는 나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은 분명히 이번 하계 전선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 다음에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당 기간 휴지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열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 우론 수는 초조하다. 아마 그런 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반격 공세 중간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조한 건 사실인데 그나마 로보티네 여기가 탈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 공중 강습 여단이라는 게 전선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한 2,000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에 세련된 부대입니다.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는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공중 강습, 에어 어설트라고 하는데, 그럼 되게 우리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던가 헬기로 이제 적진에 침투하는 이런 이제 부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상 병력이 대단합니다. 기갑 전력이 챌린저 2, 영국에서 준 챌린저 2 전차가 14대,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드 장갑차 이게 1개 대대 약 40대,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미국에서 준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게 아마 3개 대대 약 90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지상 상당한 이제 기동 제대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적진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그래서 특공작전을 펼치는 이 82 공중 강습 여단이 전선에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로보티네는 바로 이 제대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탈환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로자인에 이어서.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주요 거점이 이제 탈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지지부진하죠. 원래는 한 달 내에,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내에 토크마크까지 이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쯤 되면은 멜리토폴을 장악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어떤 그 희망사항에 따른 거 말이죠. 근데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틴만 탈환한 게 아니고, 로보티니하고 베르포프, 로보티니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이제 베르포프라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종심 7km, 그 다음에 너비 9km 정도의 돌파를 달성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니까 영토를 더 많이 탈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뜨고 있는데,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게 수요일인데 방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게 되니까 아마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2 공중 강습 여단 외에 아조프 특무 여단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번 마리우폴에서 포위됐다가 한국은 그 부대인데, 핵심 요원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갔다가 다시 아마 병력을 재편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조프 연대가 옛날에는 신나치주의자들, 나치를 신봉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집단으로 이제 한번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아마 군의 그 여단의 상징 심볼을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옛날 거는 완전히 독일의 나치식의 룬 문자. 그래서 그 제2 SS 장갑사단 다스라이히 그 어떤 그 심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막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색채를 좀 지우기 위해서 심볼을 일단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조프 제대가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러시아군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35 해군 소총병 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 이제 모글리 알리 강을 도하했다. 강이라고 해봐 이거는 지루기 때문에 그래 큰 강은 아니고, 일단 조금씩 대단히 지지부진한 같이 보입니다만 조금씩 이제 땅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요 거점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거점들을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장악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피니시 블로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당히 피곤하죠. 지금 이제 무기도 제대로 이제 지원이 안 된다. 탄환도 고갈돼 간다. F-16은 올해 안에는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피곤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세,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지지분하다. 이런데 심리적 효과. 그러나 서방 언론이 너무나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반격 공세가 한 2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한다 만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 지난 어떤 9월 달이나 11월 달에 보였던 우크라이나군의 그 기세, 전격전 그런 게 이번에도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실망이 큰 거죠. 근데 이 반격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너무 그때 할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걸 이제 상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이제 이 전반적인 반격 공세가 이제 어려운가 하는 거 세 가지 이제 요인,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세 가지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뢰입니다. 지뢰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수백만 발 정도가 바뀌어서 가지고, 만약 이게 한 100명 정도의 공병들이 이 지뢰들을 마우조리 제거한다고 한다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웃기는 통계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낮에 이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병부대든 지휘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지뢰 제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뜰 무렵, 그 다음에 해질 무렵, 그때 각각 1시간 반씩 합해서 3시간 정도. 그렇지 않고 대낮에 할 경우에는 러시아군 공군기들이 날라온다든가, 그 다음에 드론의 공격에 의해서 지뢰를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공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뢰가 묻혀 있다고 생각되는 쪽에다가 한꺼번에 다 폭탄을 투하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뢰 제거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밀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런 지금 장비도 부족하거니와 제공권을 장악당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뢰 제거 장비도 좀 빨리 달라. 한국도 이거 이런 거 빨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살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애타게 기다릴 때 이럴 때만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전력입니다. 이건 여전히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적인 그 의문보호가 되겠는데, 8대1, 9대1 정도의 전력 우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제 별거 아니다. 상당히 이제 전력이 이제 피폐해졌다는 걸 어떤 눈치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비싼 자기들의 기종이 한꺼번에 폭파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꽤 빈번하게 출격을 시킵니다. 소티라고 그러죠. 한번 출격하는 거. 그래서 그 소티 회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F-16이라든가 그리펜이라든가 빨리 아마 전투기를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서방이 요구한 거는 전차 400대, 그 다음에 전투기 100대였습니다. 전투기 100대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조종사들 실력은 러시아군보다 월등히 낫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16이 뭐 올해 안에 들어올 리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나라에서 빨리 전투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혹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펜 전투기 주면 뭐 스웨덴어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스웨덴 사람도 영어 다 합니다. 스웨덴 군인들 100%다 영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그 토플 성적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고 점수를 받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보면 이제 IQ 지수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로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건 뭐 어떻게 지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제 토플 시험을 쳤을 때 평균 성적은 어느 나라가 제일 높으냐? 이건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아봤었는데 거의 전 국민의 99% 정도가 영어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70% 정도가 3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50% 정도가 4개국을 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 정도 같으면은 그 무기 체계의 어떤 시리얼 넘버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서가 스웨덴어로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아마 영어로 충분히 아마 교육이 가능할 거고, 그리펜 전투기를 여러 나라에 팔았었기 때문에 아마 매뉴얼도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는 크게 지장 요인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의 문제인데, 이번에 전자전이 미국하고 이제 나토군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전자전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한 카팅 엣지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나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냉전 시대를 맞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서방 선종국의 월등히 러시아보다 우수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전자전에서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에너지와 돈을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군이 나토군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립적이거나 그다음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토군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전을 이제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자 공격, 전자 방어, 전자전 지원 이렇게 나뉩니다. 전자 공격이라는 것은 강력한 전파를 통해서 이제 적군의 이제 통신 능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가능하다면 통신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전자 공격이 되어 있고, 전자 방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자전을 갖다가 전개해 왔을 때 상대방 전자파이든 주파수 변경을 갖다 통해서 이제 전자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타의 주파수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면은 자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통신 시설 같은 것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 방어.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지원, 이건 간단합니다. 상대방 전자파 어떤 그 상위에 관한 정보를 갖다 수집해서 그걸 취득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전에서 지금 스타링크라든가 일단 일론 머스크가 도와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간단히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타링크 지원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아마 공군기 띄우는 것도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좀 이상한 뭐 배상망치가 놈이긴 한데 또 테슬라 CEO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선에 나가 있는 그 우크라이나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F-16하고 스타링크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면 자기들은 스타링크를 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F-16은 지금 공공기가 없으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상전은 꾸려 나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스타링크 이 통신 시스템이 없다면은 지금 각 그 재병 협동 간의 어떤 연락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야전군 간의 연락이 일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기기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어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이제 러시아군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분적으로 있다. 그런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상당히 경계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빨리 아마 러시아군의 어떤 그 우위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서방 측의 지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